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목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의 불안, 방어기제, 심리성적 발달 이론을 아는 것까지. 생각 열기, 불안이란 뭘까? 그리고 우리는 불안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또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오늘도 어김없이 참고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의 불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불안은 스트레스, 위험, 고통, 예상치 못한 일 등으로 인해 편안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것 혹은 흘렁거려 어수선한 것을 의미하며, 불안이나 공포는 위험한 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경고 신호로 생존을 위해 누구나 갖고 있는 정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을 보거나 겪곤 합니다. 이유 없는 불안을 느끼거나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정신질환으로 보통 가쁜 숨, 두근거림, 긴장, 땀복리, 소화장애, 두려움, 불면, 우울증, 발작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장애의 원인으로는 불안한 상황을 과도하게 회피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불안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했을 때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요. 불안장애의 치료는 약물요법과 인지행동 및 정신분석을 통한 심리치료, 전이치료 및 자극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요는요, 만약에 순간순간의 불안은 생존을 위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겪는 불안. 근데 이게 너무 지속되고 나는 너무 힘들어, 이걸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어 라고 한다면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는 사실 엄연히 따지면은 구분됩니다. 구분되는데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는 그냥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유는 뭐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계속 지속이 되고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말이죠. 자, 지금 2021년 아직도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돼서 또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관련 영상 보고 또 이야기.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불안하지?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하지? 나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닐까? 이렇게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한 놈씩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나의 불안 사용 설명서. 불안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 팬데믹 시대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나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닐까? 조금만 열이 있어도 이런 생각이 들죠.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불안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팬데믹 이후로 군대 가는 꿈을 자주 꿉니다. 며칠 전에는 드디어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국방부의 특명을 받고 제가 엉엉 울면서 저희 집 가족과 이별을 했던 그런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안이 만들어내는 감정이기도 한데요. 불안이 꼭 나쁘기만 한 걸까요? 아니죠. 불안은 오히려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불안에 대한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고 오히려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불안이 뭔지는 이해를 해야 되죠. 불안하면 왜 불안할까요? 모호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실험이 바로 그 유명한 엘스버그의 역설, 다니엘 엘스버그의 실험이죠. 엘스버그가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하죠. 단지에 공이 9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0개는 빨간 공이에요. 그럼 나머지 60개는요? 까만 공과 노란 공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눈을 가리고 공을 뽑았는데 빨간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까만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간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까만 공의 숫자와 노란 공의 숫자는 불확실해요.
빨간색 30개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재밌는 건 그 다음 게임,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의 선택이 되게 우스워진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의 선택은 대부분 까만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 합치면 60개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되게 웃긴 사람입니다. 내가 첫 번째 빨간색 공에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이 첫 번째 게임을 하면서 나는 당연히 까만색 공이 30개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하는 셈이 되죠. 그리고 노란색 공은 31개 이상이라고 자동적으로 가정해버리는 셈이 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첫 번째 게임에선 확실한 30개, 두 번째 게임에서는 확실한 60개, 자기 행동이 가정들을 스스로 짓밟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불확실한 게 싫으니까요. 그리고 불확실한 건 불안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안할 땐 구체적인 게 더 잘 보이고 구체적인 메시지에 의해서 더 잘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 평상시보다 더 짧게 끊어서 가는 미니게임적인 발상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불안한 사람은 크기 100의 일을 10의 단위로 10개로 쪼개서 얘기해 줄 때 훨씬 더 제대로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죠. 좀 더 쉬운 말로 한 놈씩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2달 동안 이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자, 이번 주는 총정리, 두 번째 주는 계획 잡기, 세 번째 주에는 결산하기, 네 번째 주에는 다시 계획 잡기.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의 큰 일을 훨씬 더 잘게 쪼개서 확실한 제목들을 붙여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 시기에 대청소를 한다는 말을 가급적 삼가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가뜩이나 불안한데 자, 우리 가족 맨날 집에 있으니까 대청소 한번 할까? 이러면 우리는 막막해지며 동기부여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두 번째 서랍을 정리한다. 그 다음날 세 번째 책장을 정리합니다. 이런데 이렇게 하나씩 만만하게 보이는 것들을 확실하게 두들겨 팬 그 결과가 대청소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일을 잘게 쪼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의 크기, 즉 단위도 잘게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한 이런 팬데믹 시대일수록 1대1의 대화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대1로 얘기해야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화가 가능해지니까요. 온라인 회의도요. 제가 해보면 전체 대학원생들을 15명을 모아놓고 한 학기 내내 15번 회의하는 것보다 이 15명 1대1로 한 주에 한 번씩 만나고 나중에 한 번씩 15명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생 지도가 된다는 걸 저 역시 느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불안할 땐, 그리고 불확실할 땐 일이든 모임의 단위든 잘게 쪼개는 지혜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외의 장점이 있습니다. 불안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적합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결과입니다. 에디슨은요, 모든 생각을 꼭 적는 노트 필기 습관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엄청난 다도광이자 그 책에 대한 자기의 느낌을 요약해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신문을 6개를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위대한 결과는 작은 습관들의 소박한 누적을 통해 만들어지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습관을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의지가 부족하셔서일까요? 노력이 결핍돼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죠. 습관을 만들기 가장 좋은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불안할 때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저의 악마 같은 지도 교수이기도 하죠. 스마트 체인지의 저자 텍사스 대학의 아트 마크먼 교수는 인간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타이밍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그다지 좋은 기분 상태가 아니어야 됩니다.
둘째, 습관은 다소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만들기가 좋습니다. 셋째, 그 상황 자체가 평상시와는 무언가 다르다라고 느껴야만 됩니다. 참으로 재미있게도 이 팬데믹 시기가 정확히 거기에 부합됩니다. 평상시보다 기분이 안 좋으시죠? 많이 고립돼 있고 떨어져 있으니 침울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말 자체가 일상적인 상황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이 팬데믹 시기는 에디슨처럼, 케네디처럼, 혹은 빌 게이츠처럼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들의 작고 소박한 습관들을 나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일기를 쓴다, 메모를 한다, 아니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 새로운 습관들을 바로 이 팬데믹 시기에 한 번쯤 가져보면서 변화의 계기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도 진화의 역사를 거칩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왜 인간의 마음의 진화에서 불안, 공포 같은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느냐 고민을 해보죠. 바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불안할 때 구체적인 것들이 더 잘 보이죠. 불안할 때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현명하게 이용하십시오. 정신분석 관점에서 본 불안과 불안에 의한 방어 기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이트는 불안을 현실적 불안, 신경장측 불안, 도덕적 불안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했습니다. 현실적 불안은 자신을 위협하는 위험이 실제 외부 세계에 있는 경우, 신경적인 불안은 원초와와 자아의 갈등, 충동과 현실의 내적 갈등, 도덕적 불안은 초자아와 자아의 갈등, 도덕적과 현실의 내적 갈등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불안이 어떤 종류이든 그 자체는 즐거운 일이 될 수 없겠죠. 따라서 불안이 어느 수준에 넘어서면 현실을 파악하는 자아가 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아는 이 스스로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자기 방어의 수단을 찾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방어 기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를 억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압은 불안을 야기하는 생각이나 감정, 욕망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고 또 자각하지 못하는 것을 억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방어 기제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이론에 따라서는 50여 가지, 심지어 100여 가지까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8가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알아볼 방어 기제는 억압, 투사, 거부, 합리화, 퇴행, 반동 형성, 치환, 승환 이렇게 8가지입니다. 억압은 불쾌한 기억, 사고, 지각, 성충동, 공격성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 투사는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 사고, 행동, 충동을 다른 사람에게 빗대는 것. 거부는 위협적인 상황 또는 위험한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합리화는 행동이나 사건에 대한 진짜 이유보다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퇴행은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발달 전 단계의 행동을 하는 것. 반동 형성은 불안한 무의식적 충동이나 욕구에 대해 정반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보이는 것. 치환은 성욕이나 공격적인 충동을 본래의 대상보다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향하는 것. 승화는 성적 에너지나 공격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수용하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발산하는 것. 그래서 개인적으로 승화가 제일 좋은 방어 기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끝으로 또 정신분석학 하면 리비도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리비도는 이제 성적 관심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과정을 겪는다라고 프로이트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강기는 출생에서 1세, 항문기는 1세에서 3세, 남근기는 3세에서 5, 6세, 잠복기는 이제 사춘기 이전, 생식기는 사춘기 이후입니다. 이제 끝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관련 영상을 정리할 겸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프로이트는 1856년에 태어나서 1939년에 죽은 비인의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어떻게 그가 의학과 상당히 다른 원칙을 가지고 있는 정신분석학을 창시하게 되었을까요? 정신분석학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지 못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 내가 너무 괴로운데 그걸 억지로 계속 해야 될 때, 우린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될 때 건강해질 수 있겠죠. 나를 분석하고 건강을 되찾는 길을 알려주는 방법론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입니다. 오늘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셨나요? 그 말만 안 했으면 되는데 후회하시나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었고,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할 일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 참게 만든 것들을 분석하고 내가 화내지 않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만드는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은 그 방법을 알려드려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랍니다. 프로이트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어떤 법칙 속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하지 않았고, 내가 속상했고, 내가 어떤 말을 하지 못했고, 내가 어떤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네, 정신분석적 관점이 과연 다 옳은 건가, 좋은 건가 라고 한다면은 아닌 점도 있습니다. 일단 의의부터 살펴보죠. 의의는 사고나 행동에 미치는 무의식의 중요성을 밝혀줬다는 거, 무의식을 탐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 자녀의 교육 중요성, 그리고 부모 역할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 형성은 과거에서 온 거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가. 그래서 지금 어떤 심리적으로 혹은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한다면은 과거에서 원인을 찾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 정신분석 관점의 핵심입니다. 근데 한계가 발생을 해요. 사람을 본능적으로 성적 충동이 강하고 폭력성이 강한 존재로 이미 인식을 하고 본 겁니다. 무의식과 초기의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결정론적인 입장에서 본 거예요. 이 모든 거는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결정된 거다라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자율성이나 창조성이 무시됐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와 과학 수준을 고려해 본다면은 프로이트가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관점에 따르면 현재의 성격은 무의식과 본능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무의식과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결정론적인 입장에서 자율성과 창조성이 무시되었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봅시다. 그럼 안녕!